크로우를 통해서 알아보는 C++ 11의 새 기능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정확하게는 그냥 크로우 안에서 쓴 것만 소개할 생각이고요. 뭐 C++ 11 전체를 커버하는 건 그냥 책 봐서 보는 게 아마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크로우 프레임워크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용한 앞쪽에 불을 끄는 게 나을까요? 앞쪽에 불 끌 수 있나요? 안 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크로우 프레임워크니까 이제 일반적인 그런 프로그램 짜면서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뭐 메타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것 같은 걸 중점적으로 해서 어떤 기법들 사용인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목표는 아마도 난이도 때문에 머리에 폭발하지 않을까 같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크로우가 뭐냐라고 하시면 이제 C++로 웹서버를 작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뭐 GitHub 주소가 있는데 어차피 슬라이드 나중에 다 공개될 예정이니까 네, 관심 있으시면 아실 거고 현재 GitHub에서 스타가 1000개 넘게 받은 상태고 저번에 해커뉴스에서 한번 2등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꽤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웹서버를 굳이 소개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이제 웹서버라는 거는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유저가 요청을 보내면은 서버가 응답을 보내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청 부분을 리퀘스트라고 표현을 하고 보통 응답을 리스폰스라 표현해서 뭐 다른 프레임워크에서 뭐 REQ, RES 이런 식으로 변수로 쓰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스부터 그냥 바로 시작을 해보면 그런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네, C++이니까 헤더 인클루드하는 코드가 있고 메인 함수에서 심플 앱을 하나 선언을 하고 크라울 아웃이라는 매크로를 통해서 지금 이제 슬러시 하나니까 홈 주소에서 어떤 핸들러를 설정할 건지를 지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핸들러가 람다 함수를 통해서 헬로 월드라는 스트링 하나를 리턴하고 있으니까 홈에 접근하면 이제 헬로 월드라고 스트링이 그냥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포트를 설정하고 런을 하면은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서빙하는 가장 간단한 앱이 됩니다. 이 형태가 다른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간단한 모듈 중에 하나가 파이썬 플라스크 같은 경우 간단하게 웹서버를 짤 수 있는 녀석이니까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처음에 플라스크 모듈을 임포트하고 그다음에 그 플라스크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해서 앱에 대입을 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앱.라우트에 똑같은 주소로 핸들을 설정하고 앱.런을 하는 걸로 거의 파이썬과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의 코드로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죠. 예, 당연히 성능은 압도적인 차이가 나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목차는 이제 처음에 이제 라우팅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 라우팅이 컴파일 타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런타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크로우 내에서 이제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미들웨어를 어떻게 구현했는가 다음 크로우에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서버 구조를 어떻게 잡았는지 이 과정을 차례대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잡다한 질문 사항들이나 아니면 다른 추가 사항들 얘기할 예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C+11의 아래와 같은 기능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제일 메인 될 거는 아마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이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사용된 컨스트 익스프레션, 베릭 템플릿 이게 보통 애들이 그냥 substitution failure is not an error라는 기법이 있는데 약자로 글로 쓸 때는 약자로 많이 쓰고 그냥 네,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리고 디클 타입, 디클 벨, 그 다음에 크로노나 뭐 잡다한 게 있는데 내용은 뒤에 가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나온 질문들 중에 하나가 왜 굳이 C++로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로우를 벤치마크하는 것도 역시 레포를 하나 만들어서 그 벤치마크 결과랑 사용한 소스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래프가 잘 보이진 않는데 그 당연한 얘기지만 제일 위에 있는 선이 크로우 선이고요. 그래서 동시 접속이 4천에서 4천일 때 초당 30만 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고요. 16만에서는 네티보다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러니까 동시 접속이 16,000 이상일 때 한 20몇만 정도 수준이었고 밑에 중간에 노란 선이 고가 초당 18만 건 정도를 처리했고 그 밑에가 이제 플레이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노드가 쓰는 익스프레스 이런 같은 것들이 밑에 있는데 네, 얘네들은 그냥 초당 몇천 이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C++를 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C++은
그냥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결과물을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C++에서 특징 중에 하나는 멀티 패러다임 언어라서 뭐 절차지향이나 OOP나 제네릭이나 이런 같은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제네릭 부분이 다른 언어보다 꽤 다른 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뭐 러스트까지는 아마 좀 비슷하게 할 테지만 그래서 거기서 템플릿을 이용해서 꽤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을 텐데 그거를 제가 다 설명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짧게 말하자면 컴파일 타임에 코드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만들치면은 함수에 인자가 들어가면 결과가 나오는데 템플릿은 이제 인자로 타입이 들어가서 새로운 타입이 나오는 함수 내지는 코드 생성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벡터와 같은 경우가 선언할 때 벡터 t로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내가 뭐 인트를 넣어주냐 스트링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벡터 인트라는 타입이 하나 새로 생긴 것처럼 동작을 하거나 벡터 스트링이라는 타입이 있는 것처럼 동작을 이런 식으로 구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t가 컴파일 타임에 해당돼야 된다는 점이 꽤 중요한 점이 됩니다. 그리고 크로우에서 크로우의 클래스 구조는 맨 처음에 아까 사용할 때 앱 하나 썼었는데 그런 애플리케이션 안에 실제로 그 소켓 리슨을 하고 요청들을 받아들이는 서버가 있고 서버 이제 각 클라이언트 접속할 때마다 커넥션 기체를 생성을 하고 그다음 그런 어떤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담당한 라우터가 있어서 얘가 아까 사람들이 손으로 크로우 라우터를 통해 등록해준 핸들러랑 URL 들고 있는 룰 객체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룰을 어떻게 호출해줄지 담당한 트라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세세한 건 더 있긴 하지만 큰 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팅 부분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팅은 아까 처음 이제 코드에서 크로우 라우트라고 크게 대문자로 사용되는 데가 있었고요. 그래서 라우팅이란 개념이 실제로 이제 웹서버에서는 유저가 어떤 요청을 보냈을 때 얘가 어떤 핸들러로 반응할 것인가를 지정해주는 거를 라우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제를 좀 들어보면은 이제 크라우 라우트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맨 처음에 뭐 그냥 슬래시 하나인 경우는 홈에 해당하는 요청이 될 거고요. 뭐 모든 내가 쓴 모든 글을 보고 싶다 이런 거 같으면 이제 포스트 올 뭐 이런 거 같은 주소를 쓰면 역시 그거에 대한 걸 보내주는 라우팅을 만들 수 있을 거고 이제 인자를 쓸 그런 라우팅에서 이제 인자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3번 글을 보고 싶다 이런 뭐 포스트에 슬러시 3 이런 거 쓴다 치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라우팅은 이렇게 포스트하고 꼭 세인트를 이용해서 인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인자 당연히 여러 개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위도 경도를 받는 근처에 있는 정보를 얻고 싶다 이러면 디얼의 더블의 더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우 라우트라는 매크로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크로우의 라우팅을 구현하면서 구현하고 싶었던 목표는 아까 처음에 최종 이제 결과물만 봐서는 이제 뻔하지만 파이썬의 플러스크를 영향을 받아서 만들기 시작했던 물건이었거든요. 사실 이것도 맨 처음 나왔던 게 만우절에 파이썬처럼 쓸 수 있어요라고 거짓말을 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물건이라 그래서 쓰기 편하기가 목적이었고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제 C++이니까 우리가 쓰는 게 속도도 빨랐으면 좋겠고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그거를 빨리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두 개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더 크라우 라우트 기능 자체를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우트에는 이제 총 아래 5가지 타입을 지원하고요. 그래서 정수형, 부호 없는 정수형, 그다음에 실수형, 스트링, 그다음에 마지막에 패스는 이제 위키 같은 경우에 슬러시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스트링 같은 해서 마지막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인자는 이제 패스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인자를 들어온 것과 핸들러가 타입이 같은지를 체크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를 하나 받는 값이니까 핸들러가 뭐 스트링을 받는다든지 인트 2개를 받는 경우는 컴파일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다 설명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플라스크의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플라스크 같은 경우는 플라스크로부터 리퀘스트 객체를 임포트해온 경우에 그 리퀘스트를 통해서 요청의 뭐 헤더 값이라든지 쿠키 값 이런 걸 참조할 수 있게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전역 변수 쓰는 것보다는 좀 다른 방식이 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핸들러가 리퀘스트 인자를 받거나 또 리퀘스트랑 레스폰스 인자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그 자기가 받는 인자를 추가함으로써 그런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HTTP 헤더나 이런 걸 받아오거나 보내주거나를 할 수 있고
또 마지막 형태로 쓰는 경우는 이제 롱폴링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현을 들어가 보도록 하면 네, 당연히 대문자니까 매크로였을 거고요. 디파인으로 돼 있고 앱 URL 두 개의 인자를 받아서 앱.rout에 크라우에 블랙매직에 get 파라미터 태그 URL 한 것을 템플릿 인자로 넣은 함수에 URL을 넣어서 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블랙매직이라고 굳이 붙인 건 내부에 돌아가는 게 흑마법이에요. 그냥 정말 그냥 그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짓을 하고 있어서 블랙매직이고요. 네, 그런 거 다 제하고 설명을 하나씩 해볼게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아까 네임스페이스 부분 다 빼고 나면 이제 app.route 하고 템플릿 인자로 get 파라미터 태그 URL 그다음 URL 형태의 함수로 처리되게 되는데 여기서 템플릿 인자 부분은 우리가 아까 핸들러를 그 컴파일 시간에 타입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컴파일 시간을 체크하기 위한 값으로 사용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뒤에 들어간 URL이 이제 그런 런타임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어떤 유저가 들어온 요청으로부터 어떤 헤드러를 호출해줄지를 결정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템플릿 인자 부분에서 이 get 파라미터 태그 부분을 설명할 텐데 C++이 그런 언어, 그러니까 표준 라이브러리로 스트링을 지원하지만 언어 표준적인 타입의 스트링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타입이. 그래서 스트링 값을 우리가 보통 캐릭터 포인터로 쓰는데 그거는 템플릿 값도 사용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를 통해서 그 함수 스트링을 받아서 스트링에서 어떤 값을 뽑아낸 다음에 그것을 다시 템플릿 인자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C++에 익숙한 분들은 이제 C++에 익숙하지 않고 C++에 익숙하신 분들은 템플릿에 함수를 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함수 호출은 런타임이라는 일이고 템플릿 인자는 컴파일 타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기능이 C++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const expression이라는 게 추가가 됐고 여기 있는 코드는 이제 평범한 팩토리얼 구하는 코드고 그래서 1보다 작을 때는 1 주고 뭐 아니면은 n 곱하기 팩트 n만 했으니까 뭐 5 같으면 120이 나오고 그런 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앞에 const exp라는 키워드를 붙여주는 거로 이 값을 컴파일 타임에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AARR 해서 배열을 선언하는데 팩토를 넣어주고 있는데 이게 C++11 밸리드한 코드고 120 크기의 배열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const expression을 붙이는 거는 함수나 그냥 상수나 아예 스트럭트에도 다 붙일 수 있고요. 근데 이거를 굳이 꼭 컴파일 타임에 계산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아까 팩토리얼 반스를 만들었어도 C-in, C-out 이런 식으로 해서 런타임에도 그냥 평범하게 입력받은 값을 넣어주면은 런타임 계산에 사용하고 대신 배열이나 템플 인저로 넣을 때는 거기서 컴파일러가 컴파일 시간에 계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get 파라미터 태그는 아까 그런 포스트 인트나 뭐 이런 URL 스트링을 받아서 그걸 숫자로 변환하는 걸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URL을 어떻게 인코딩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스트링 부분은 이제 여기서 뭐 포스트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정보니까 함수 호출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int, uint, string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 0으로 하고 그다음에 종지가 총 5가지였으니까 각각 1부터 5까지 해서 이것을 여러 각각의 자릿수를 가진 육진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보면 위에 홈이나 포스트만 있는 경우는 당연히 0이 되고 int 하나가 있으면 1이고 두 개가 있으면 육진법으로 1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더블은 3이고 뭐 패스는 5고 이런 식으로 되고 이것을 다시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타입의 리스트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0은 아무 없는 템플릿이 되고 1은 int 하나만 있는 타입 1은 int가 2개 있는 타입 여기서 이게 저장이 역순으로 되기 때문에 13은 더블과 int가 있는 타입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마지막에 패스 같은 경우는 파싱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런 슬러시를 포함한다 같은 기능이 포함되지만 최종적으로 호출될 때는 스트링으로 호출되기 때문에 둘 다 같은 스트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블랙매직에 있는 거 하나 더 꺼내보자면 이 타입 리스트라는 게 뭐 튜플을 쓸 수도 있었는데 그냥 베릴 템플릿을 이용해서 타입 리스트 기능을 적용을 했고요.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뭐 s에 int 더블 스트링 이런 같은 걸 쓸 수 있는 타입이고
얘가 제공하는 기능들이 뭐 푸시를 하면은 AB가 있는 S에다가 푸시를 하면은 뭐 앞에 추가가 되고 푸시백을 하면 타입이 뒤로 추가가 되고 리바인드라는 걸 같이 제공을 해서 S, ABC를 리바인드해서 룰을 리바인드 해주면 룰의 ABC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현을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베네딕 템플릿을 선언하는 게 여기서 점점점 부분이 변화가 된 부분이거든요. 이러면 이게 t가 여러 개의 인자를 받는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할 때도 t 점점점을 이제는 위에선 점점점 t였고 사용할 때 t 점점점을 써주면은 여기 사용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s를 쓸 때 아까 뭐 꺽쇠하고 abc 썼잖아요. 그러면 t 점점점 부분이 abc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s, a, b, f, c, c 같은 거 하는 경우는 이 t 부분이 ab가 되고 그래서 using push니까 push는 u를 하나 받아서 s에 u, t 점점점이니까 그 c를 받았으니까 c가 맨 처음 인자가 되고 그 다음에 t 점점점이 ab가 돼서 s에 c, ab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using은 C++ 11 이전에 타입 df랑 똑같은데 using이 순서가 반대고요. 템플릿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타입 df로 그냥 push라는 새로운 타입을 하나 정의한 건데 using을 써야만 이걸 템플릿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해는 되시죠? 네. 지금 제가 오버해서 긴장을 해가지고 말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리바인드가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S는 그냥 타입의 리스트를 저장한 녀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최종적으로 처리를 다 한 다음에 어딘가 가져가서 쓸 거예요. 그래서 다른 타입인데 얘가 또 베리드 템플릿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태그드 룰이라는 게 아니 룰이라는 게 우리가 그런 URL 정보를 처리하는 녀석인데 룰에 베리드 인자로 ABC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처리한 과정에 S의 ABC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바인드를 역시 타입 디브 정의를 하는데 S의 T 점점점이니까 뭔가를 받아서 U의 T 점점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U는 베리드 템플릿이니까 U의 타입은 템플릿인데 타입 내의 점점점을 받는 클래스인 U를 템플릿 인자로 받아서 리바인드를 해요. 네. 제정신일 때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베리 템플릿인 U를 받아서 거기에 내가 받았던 인자를 그대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ABC에 대해서 리바인드 룰을 해주면 룰의 ABC가 돼요. 이런 건 이제 그런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쪽에서 얼로케이터 쪽 구현을 살펴보신 이런 리바인드 기법들을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타입리스트를 구현을 했으니까 이제 실제로 아까 숫자 나왔던 거 뭐 11이면 인트로 가는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그걸 위한 타입이 또 블랙매직의 아기먼트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하나를 받고 얘는 콜론 타입이 정의가 돼서 이 타입이 S에 그 해당하는 숫자가 파신된 결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인 경우는 더블이 되고 11이면 인트가 되고 뭐 뻔하죠. 그래서 바로 구현으로 가면은 그래서 숫자를 하나 받아서 육진법으로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그 육진법에서 제일 1의 자리 부분이 1의 자리 부분 맞나? 부분이 이제 맨 첫 번째 인자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6으로 나눈 목 부분이 첫 번째 타입, 나머지 부분이 나머지 부분의 타입이 되니까 나 태그에다가 나누기 6을 한 것에 대한 것을 역시 아규먼트에 대해서 제기호출하듯이 제기로 하면은 서브 아규먼트라고 지금 여기서 이름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아규먼트 결과값이 S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S에 우리가 푸시를 구현했었으니까 S에다 대고 푸시를 하는데 싱글 태그 투 타입을 거쳐서 나머지를 넣어준 것에 타입을 푸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싱글 태그 투 타입을 봐야겠죠. 그래서 싱글 태그 투 타입은 int n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건 아무 정의가 없고 우리가 1일 때는 인트로 가고 뭐 2일 때는 언사인드 인트로 가고 3일 때 뭐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더블을 가고 그래서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따로 정의를 해줘요. 그래서 싱글 태그 타입하고
꺽쇠 1을 해주고 여기서 원래 처음 앞에 템플릿 정의를 할 때는 이건 빼고 다음에 유징을 써서 타입은 int 64t 이렇게 해주면은 이분 1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에서 콜론 타입이 int 64t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그의 6으로 나눈 나머지를 값을 이용해서 각각의 타입을 하나씩 가져오면서 계속 푸시를 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C++12는 아니지만 파셜 템플릿 스페셜라이제이션이고 이라고 그 템플릿인데 특정한 경우에는 다른 구현을 쓰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앞에 템플릿 인자에서 고정된 부분을 빼고 그러니까 고정된 부분은 뒤에 꺽쇠로 써주고 나머지만 쓰는 식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0인 경우는 아까 거기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0인 경우에만 따로 아규먼트의 0인 경우는 타입이 S의 꺽쇠인 것으로 정의를 해주면 끝났어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컴파일 타임에서 URL을 라우팅 규칙을 바꾸는 과정에서 get 파라미터 태그를 거쳐서 int였다고 치면 이게 11이 될 거고요. 11보다는 6 더하기라서 7이 되는데 어쨌든 11이 될 거고 아규먼트에 그 11이 들어가서 여기서 콜론 타입을 하면은 s의 int가 되고 이걸 최종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쓰는 룰의 형태로 아까 리바인드를 거쳐서 태그드 룰로 옮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최종적인 태그드 룰이 베이스 룰을 상속을 받고 그것에 대한 포인터들의 벡터를 만들어서 전체 그런 규칙들을 가진 룰을 저장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맨 첫 부분의 끝이고요. 질문 있으시면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네딕 템플릿에서 푸시를 또 하는 식으로 제기가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지? S가 있고 여기에 푸시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제기를 썼다기보다는 얘가 새로운 하나의 타입인 거죠. 그래서 T가 처음에 여기 지금 여기 A, B가 있고 여기다 콜론 푸시를 했으니까 푸시는 푸시시까지 이걸 보고 컴파일러 하는 거 생각해 보면은 S의 AB라서 T가 A, B가 되고 푸시로 오고 6을 받고 U가 C니까 C, A, B를 그대로 대입한 거가 얘랑 똑같은 타입이다를 정의를 했었으니까 이거는 뭐 제기라기보다는 그냥 새로운 타입인 거죠. 타입이 그러니까 네. 푸시를 한 시점에 생성되고 거기다 뒤에다가 또 콜론 푸시를 붙이면 네, 또 새로운 타입이 나오고 네. 만약 그게 무한 루프를 돌아서 계속 만들어지다면 컴파일러가 에러를 내겠죠. 왜냐하면 표준상 그런 반복 템플릿이나 아니면 아까 컨스 익스페리도 그렇고 이게 컴파일러가 컴파일션을 할 수 있는 것에 크기가 제한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일정 숫자가 넘어가면은 그걸 취소해도 된다 또는 실패해도 컴파일 실패가 해도 된다라는 게 표준에 포함되어 있어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괜찮습니다. 타입이 총 5개인데 그래서 이게 뭐 쉽게 하면 뭐 0, 1, 2, 3, 4를 줄 수도 있겠지만 그냥 0일 때를 그냥 예외로 쉽게 처리하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경우를.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1, 2, 3, 4로 표현해야 되고 근데 이게 여러 자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앞에서 그냥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뭐 3, 1, 2, 3 뭐 이러면 뭐 더블 인트, 언사인 인트 뭐 이렇게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뭐 그렇게 해도 유인트 64T를 쓰면은 아기온탁 한 20개까지 처리할 수 있더라고요. 네, 20개나 되는 URL을 쓰는 건 이제 유저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네. 네. 지금 이 화면에서요. 이건가요? 앞인가요? 이 화면. 네. 이 화면에서 이 녀석이 이제 태그가 두 자리일 때 어떻게 그 두 개의 타입으로 변화가 되는지가 눈에 한눈에 안 들어오는데. 네. 그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그래요? 아예 그냥 슬라이드를 만들어 볼까요? 뭐 이런 게 있겠죠. 일단 처음에는 시작했다 치면은. 기본적이면은 두 개 다른 걸로 해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네. 뭐 31이었다고 해봅시다. 31은 아니고 6이니까 3 곱하기 6 더하기 1이에요. 하지만 귀찮으니까. 그럼 여기서 서브 아규먼트는 아규먼트의 태그 나누 6이니까. 으악! 넘어가지 마. 네, 이렇게 될 거고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네. (0이) 될 거고 여기서 ALG 0은 우리가 이건 걸 알고 있고 S에다가 푸시를 해서 3에 대한 타입을 가져오겠죠. 여기서 3인 경우가 int, uint, 더블이라서 더블이 되고요. 이렇게 될 거고 이러면 이건 자연스럽게 S의 더블이 되고 네, 네, 요거였으니까 이거는 S의 더블이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이제 더블에다가 int를 푸시하게 되니까 int 더블이 되겠죠. 못하는 넘어갑시다. 도즈블. 네. 네, 그래요. 네, 그럼 5분만 쉬고 진행할게요. 네. 쉴 거야. 네? 다음에도 쉴 거야. 네. 네. 지금 자꾸 들려 죄송한데 아, 상관없는데요. 저 아규먼트 1일 때 네. 그러면 나누기 0 해서 S 그냥 빈 게 되고 네. 그 다음에 거기가 그 인트가 네. 들어가서 네. 그러면 S 그 더블에다가 그 정말 푸시하는 게 S 인트가 되는 푸시는 int를 하죠. 여기서 예. 싱글 태그 타입 이거의 타입 부분이 int가 되는 거고요. 아, 그리고 이거를 푸시는 int가 될 거고 S로 변환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네, 네. 하나씩 만들어서 하나를 그냥 하나씩 푸시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코드를 직접 보시면서 템플릿 하나 생성하면서 따라가시면 쉬울 거예요. 그렇게. 아, 그러면 저기 위쪽 아규먼트 태그 6에서 네. 맨 상위 버전부터 차례차례대로 네. 들어가면서 네. 다시 해서 올라오는 그런 식이군요. 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네. 실제 핸들러 호출하기. 앞에서는 이제 어떻게 스트링을 숫자로 바꿔서 타임리스트를 뭔가 이상한 거 하더니 타임리스트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룰에 베리어 템플릿 인자가 들어간 태그 룰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했어요. 남은 문제는 유저가 이런 룰을 줬다고 해봐요. 그래서 v의 uint하고 스트링과 패스를 받는 걸 해서 이제 유저가 원하는 요청의 형태는 뭐 v2에 위키에 example 도큐먼트 뭐 이런 같은 게 있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이걸 계속 뒤에서 예제로 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v2에 uint에 스트링에 패스가 있는 거를. 그래서 이게 앞에서 설명한 1번의 과정에 설명한 과정을 거쳐서 태그 룰에 정확히 unsigned int 64t가 되고요. uint의 스트링에서 3개의 템플릿 인자를 가지는 태그 룰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저가 여기서 주는 건 핸들러 함수는 람다 형태로 쓴다면은 뭐 uint 32t의 버전, 뭐 스트링의 펑션, 스트링의 패스 뭐 이런 식으로 받아온 핸들러가 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v2 wiki example 도큐멘트 왔을 때 여기서 버전의 2를 어떻게 넣어주고 펑크의 위키를 어떻게 넣어주고 패스의 example 도큐멘트를 어떻게 넣어줄 거냐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룰 클래스가 태그들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호출될 핸들러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람다 함수 형태로 가지고 있고요. 정확한 std 펑션이겠지만 그리고 앱.route를 아까 그 블랙매직을 통해서 호출했을 때 태그들이 현재로서는 태그들밖에 구현이 안 돼 있어서 태그들이 객체가 리턴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람다 함수를 호출해주면은 걔가 핸들러로 등록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태그들 안에는 핸들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서 리퀘스트 객체와 레스폰스 객체랑 그다음에 라우팅 파라미터라는 추가적인 아까 파라미터를 받아서 핸들링을 하는 함수가 정의되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다 설명할 예정이에요. 그 라우팅 파라미터 같은 건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라우팅 과정은 트라이를 통해서 구현을 하고 있고요. 트라이가 뭔지도 하자면은 대충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오른쪽처럼 생긴 뭔지 설명 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금 간단한 예제에서는 이제 룰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누리 여러 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제일 쉬운 구현 방법은 유저에부터 요청이 왔을 때 맨 처음부터 하나씩 매칭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커다란 서비스를 만든다. 뭐 트위터 REST API 같은 거 보시면 함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하나씩 다 체크하는 방식으로 만들면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트라이 형태로 그 겹치는 부분을 묶어서 성능을 좀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예제를 좀 들어보자면 트위터 API 중에서 몇 개를 가져가 볼까요? 그래서 스태튜시즈의 홈 타임라인의 리트윗의 ID, 리트윗 of me, 리트윗 ID 이런 식으로 이어질 거고 이제 이걸 크로우로 구현한다 치면 ID 콜론 ID 부분이 아마 언사이드 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요청이든 간에 일단 시작을 다 스태튜시즈로 시작을 하니까 발음 어렵다. 이것을 트라이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스태튜시즈의 홈 타임라인이 있었고 나머지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시작이 똑같으니까 같은 노드로 모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세 가지 요청은 리트윗에서 시작이 되니까 리트윗으로 같은 노드로 묶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갈라지는 게 각각 되고 이 트라이 중간중간에 뭐 인자 같은 게 있었던 경우는 빨간색 노드로 인자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을 파싱하는 과정에서 유인트 부분에 실제 뭐 3 같은 게 들어왔다면 유인트 값이 3이 되는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트라이에는 그 routing.h 트라이가 구현되어 있고요. 현재 얘는 이제 add랑 find랑 두 가지 함수를 구현하고 있어서 그 string URL과 룰을 받아서 이 URL 적당히 다른 룰들과 같이 참고를 해서 파싱 쪼개면서 추가를 해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 룰 호출해주세요 같은 구조를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다음 find는 스트링만 준 상태에서 그러니까 유저에서 뭐 v2 키에 example 도큐멘터리 들어왔을 때 어떤 룰을 호출해야 되고 그때 라우팅 파라미터가 어떻게 생겼다를 찾아주는 함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트라이 자체에 대한 개념은 위키피디아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라우팅 파라미터 객체는 우리가 아까 타입이 총 5개가 있었고 여기서 패스랑 스트링은 똑같이 타입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벡터로 하나로 묶어서 벡터 인트, 벡터 유인트, 벡터 더블, 벡터 스트링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을 라우팅 파라미터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파싱이 되는가의 예제를 좀 들어보자면은 뭐 내부 구조는 그냥 아까처럼 트리 형태로 될 거고요. 그래서 니어에 더블 두 개를 받는 URL이 있었다고 하고 그런 유저로부터 요청이 니어에 37.1에 10.1 있었다 이러면 여기서 더블 파라미터 부분이 37.1, 10.1 두 개의 그 요소를 가지는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예제의 V2Wiki example 도큐멘트의 경우는 유인트 파라미터가 이 하나를 가지게 되고 스트링 파라미터가 위키랑 example 도큐멘트에서 총 2개의 엘리멘트를 가지게 됩니다. 뭐 별 문제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핸들러 함수는 unsigned int의 스트링 형태가 됐을 텐데 우리가 그럼 이것을 유저가 준 람다 함수를 핸들러로 저장하고 있다고 치면은 라우팅 파라미터에서 유인트 파라미터 0번을 첫 번째 넣어주고 스트링 파라미터 0번을 두 번째 넣어주고 스트링 파라미터 두 번째 것을 세 번째 넣어주는 호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 이제 이게 다 URL이 컴파일상에 지정되는 거니까 이거를 손으로 우리가 써줄 수 없잖아요. 코드 생성기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템플릿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템플릿 메타 프로그램 통해서 표현할 것이냐가 이런 실제 호출해주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템플릿 인자가 7개인 스트럭트를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앞에 CP는 그냥 그런 중요하지 않은 값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스트럭트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콜 파라미터라는 뜻이고 nint, nuint, ndouble, nstring은 각각에 대해서 내가 몇 번째까지 썼는가를 지정하는 인덱스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s1은 이제 핸들러에서 아까 같은 게 uint, string 이런 3개였으면 s1이 그런 거에 대한 타입 리스트가 되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s에 uint에 string이 되고 s2는 그걸로부터 어떤 가공을 통해서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형태로 바꿔진 형태가 저장되게 됩니다. 네, 말로 아무리 해봐야. 그래서 아까 인자가 7개라서 그 태그들에 있는 핸들 함수가 아까 request, response, routing 파라미터를 받는다 그랬었는데 이 함수 호출되면은 무언가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한 그 콜의 템플릿 인자로 7개를 콜 파람스 000 그다음에
이 args 점점점 부분이 역시 베리드 템플릿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S1이 그 전체 인자를 가지는 S1으로 시작을 하고 S2는 비어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리퀘스트랑 리스폰즈랑 나우팅 파라미터랑 핸들을 합쳐서 하나의 콜 파라미터를 만들어서 넘겨주게 됩니다. 실제 코드를 보면 이것도 훨씬 복잡하고 일단 이건 추려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개념적인 설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큰 틀을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처음에 S1에서 시작해서 S1에 하나씩 꺼내면서 인덱스도 뿅뿅뿅 바뀌고 그래서 S2로 뭔가 하나씩 늘어나는 식으로 해서 이거를 콜의 재기호출로 겹쳐져서 이루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런 재기호출은 결국 다 바로바로 값을 넘겨주고 그냥 리턴하고 끝나니까 컴파일러 최적화여에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 실제 동작을 한 개 단위로 살펴보면 맨 처음에 인덱스 다 0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유인트랑 스트링밖에 없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 2개만 가지고 할 거고요. 그래서 맨 처음엔 유인트, str, sl이고 x는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앞에 게 unsigned int 인덱스니까 우리가 지금 S1에서 맨 앞에 거부터 보면 유인트잖아요. 그러면 유인트의 인덱스 1 증가시켜주고 그리고 증가시킨 전 값을 S2에 두 개의 페어 형태로 넣어줍니다. 이게 페어도 우리가 원래 C++에 있는 페어는 이제 타입 두 개 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위한 전용으로 콜 페어라는 내부 구현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유인트와 0을 싸서 넣고 유인트의 인덱스 1 증가시켜줍니다. 이 과정을 실제 코드로 살펴보면은 네, 항상 코드를 보면 일단 막막하기부터 한데 그래서 그 아까 파셜 템플릿 스페셜라이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스트럭트 콜 뒤에 꺽쇠가 뒤에 붙었으니까 이것도 파셜 템플릿 스페셜라이제이션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S의 첫 번째가 int 64t인 경우에 호출되는 템플릿 파셜 스페셜라이제이션이고요. 그리고 그 경우에 int 64t가 들어왔으니까 콜 페어를 만들어주고 int 64t에 현재 nint 인덱스를 가져오고요. 이것을 아까 푸시백 기억나시죠? S의 푸시백 하면 제일 뒤에 추가가 돼요. 그래서 그 현재까지 만든 S2에다가 맨 뒤에 int 64t의 현재 인덱스, int 인덱스를 넣어줍니다. 이런 푸시드라는 걸 만들어서 이것도 그냥 타입 디에이터죠, 유징이니까. 그래서 이 새로운 타입을 이 S2 부분에 대신 넣어주고 그 다음에 nint는 사용됐으니까 nint는 1을 증가하게 됩니다. 네, 개념과 구현이 동일한데 코드는 왜 이리 긴지. 그리고 뭐 저런 구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심심할 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그 다음엔 또 이제 str이니까 str의 인덱스가 증가되고 str 0이 추가가 되고 잘 보이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str 두 개였으니까 두 번째 str 추가를 되면 이제 str 1이 해서 최종적으로 S1이 다 비고 S2에는 인덱스를 포함한 타입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 핸들러 호출을 하겠죠. 왠지 비었으니까. 그래서 이 콜이 S1이 빈 경우에 템플릿 파셜 스페셜라이제이션이고요. 그래서 앞에랑 뒤에랑 뭐 코드 많이 있고 다 생략하면은 핸들러에 호출을 해주는데 라우팅 파라메에다가 템플릿 get을 해서 타입의 ALGS2의 타입의 ALGS2의 포스에 점을 하거든요. 이게 설명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어쨌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라우팅 파라미터에서 아까 우리가 이거 벡터 4개의 셋이라고 아니 스트럭트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int 벡터, 더블인 벡터 이런 게 있다 치는데 여기서 타입을 넣어서 개설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스트링 타입으로부터 개설하는 경우는 스트링 파람스 벡터로부터 몇 번째를 가져오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냥 굉장히 뻔한데 이제 그런 변수를 타입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썼던 거죠. 이게 핸들러의 rb.uint 파람스의 0, rb.string 파람스의 0, rb.string 파람스의 1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것을 아까 get 형태로 변형을 하면은 get uint의 0, get string의 0, get string 1 되면은 왠지 아까 중간에 만들던 리스트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최종적으로 이 코드에 대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RG2의 타입에 ARG2의 포스에 점점점 그래서 타입이 콜페어에서 타입 부분이 앞에 타입 인장이고 포스가 숫자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케이스에서 ALGS 점점점 부분은 uint 0, str 0, str 1이 되니까 이 점점점 부분이 아까 우리가
베리에 템플릿에서 점점점 t에서는 t 점점점을 썼으면 그냥 그걸 하나씩 컴마해서 넣어줬잖아요. ab는 ab에서 나왔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더 복잡한 경우를 쓸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ARJS가 처음에 유인트형 이런 건데 점점점 이거 무시하고 그냥 맨 처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ARG의 타입 부분에 유인트를 넣고 ARG의 포스 부분에 0을 넣는 것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RB.get에 유인트형이 될 거고 이 점점점 이걸 반복하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한 번씩 한 거를 컴마로 연결해 준 걸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RB.get 유인트형, RB.get str1, RB.get str2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코드예요. 이것만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그래서 좀 더 그냥 간단한 베리어 템플릿 예제를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아까 그 흰 슬라이드를 보셨다면 기억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베리어 템플릿으로 뭐 타입세이프랑 프린트테이프를 만들 때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그냥 인자로 받은 걸 다 그냥 출력해주는 프린트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인자가 몇 개 들어올지 모르니까 베리어 템플릿 써야 될 거고 어떤 타입인지 들어올지 모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넣었으면은 아무것도 안 나올 거고 1을 넣으면 1이 출력되고 2 헬로 40하면 2 헬로 40을 찍는 거죠. 무식하게. 구현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마치 템플릿 스페셜라이전처럼 펑션의 경우는 이제 void print에서 아무것도 인자가 없는 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안 찍을 거고요. 템플릿에서 인자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 부분을 베리 템플릿 받는 프린트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A이고 ARGS 부분이 베리 템플릿이고 그러면 첫 번째 인자는 일단 씨앗으로 화면에 출력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프린트를 한다. ARGS에 점점점 해주면 이 ARGS에 받은 인자들이 역시 컴마로 익스펜드가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 헬로 40이었다고 치면은 A는 처음에 int일 거고 ARGS 점점점 부분이 const 캐릭터 포인터랑 int가 될 거고 여기서 대문자는 이제 타입이었고 ARGS는 타입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걸 아기온트 봤을 때 ARGS, 스몰 ARGS는 이제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뒤에 점점점 붙일 때 앞에 뭘 썼냐에 따라서 스몰 ARGS 점점점을 쓰면 헬로의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헬로 사실 넣은 경우는 아까 앞에 코드는 cout 2에 프린트 헬로 40의 형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재교출하게 되면은 이 헬로 사실을 부르고 헬로 사실을 부르고 사실을 부르고 인자가 없는 버전을 부르게 되니까 순서대로 이 헬로 사실을 찍는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근데 그 점점점이 아까 말한 복잡한 형태를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RGS 점점점이 뭐 1, 5, 10인 경우에 있어서 뭐 ARGS 더하기 1을 가로친 것을 점점점 한다 치면 1 더하기 1, 5 더하기 1, 10 더하기 1 이거를 컴파일러 제너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펑션 아기온트에 펑션 넣는 것을 점점점 해주면은 펑크 1, 펑크 5, 펑크 10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거고 점점점이 안에 들어가 있었다면은 펑크에 1, 5, 10 형태로 익스펜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여기 점점점 부분을 보시면 나우데이 파라미터의 템플릿 get 하는 이 부분이 그냥 함수줄 하나잖아요. 그냥 평범한. 그러니까 왠지 좀 길지만 두 줄이고 근데 똑같이 그래서 네, 계속 반복해 설명하는 거지만 그래서 아까 말한 유인트형, 스트링형, 스트링 2를 호출해 주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이 그래서 런타임에 해당하는 핸들러를 어떻게 호출해 주느냐에 대한 구현 부분이었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저 두 분이 처음 스크롤을 공개할 때 저희까지 구현이 됐었고요. 처음이 만우절 기준은 아니고 제대로 돌아가는 버전 냈을 때 기준으로는 앞부분까지 됐었고 미들레어는 그 뒤에 추가가 됐어요. 미들레어가 뭔지 설명도 안 해놓고 미들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대충은 알 테지만 계속 설명을 할게요. 미들웨어는 이제 웹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고 서버가 그걸 처리를 해서 핸들을 부르든지 어떻든지 해서 뭔가 응답을 만들어내서 그 응답을 이제 클라이언트 다시 보내주면 클라이언트가 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웹 요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뭐 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오는 중간이나 아니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다시 보내주는 그 중간 과정에 끼어들어서 추가적인 작업을 하는 것들을 이제 중간에서 뭔가를 하니까 이런 것들 미들웨어라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크로노 같은 경우는 이 양쪽의 케이스를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앞에 걸 before 핸들, 뒤에 걸 after 핸들이라고 해서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같이 받아서 추가적인 어떤 뭘 고치거나 이런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플라스크 같은 경우는 플라스크의 미들웨어가 있기도 하고 뭐 WSGI 미들웨어를 쓸 수도 있고
뭐 Node.js는 아니 Express.js 같은 경우는 미들레어는 여기서 비포엔드를 해당하는 미들레어를 사용할 수 있고 뭐 그런 기능들이 이미 다들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들레어로 뭘 할 수 있냐고 하면은 뭐 이제 스태틱 페이지 같은 거, 예를 들어 그 이미지 같은 거 보통 고정돼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그 웹서버에서 보내줄 때 이거는 잘 안 바뀐다에 대한 정보를 헤더로 담아서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캐시 인바리언트 관련된 것들을 헤더를 추가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클라이언트로 그런 요청이 들어올 때 여기에 쿠키 값들을 셋 쿠키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서로 오가게 되는데 그런 쿠키 값을 파싱해서 실제 핸들러가 쿠키 값을 읽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세션 기능을 추가해서 그 세션이 쿠키를 이용해서 뭔가 이 사람이 로그인을 했다거나 로그인 안 한 상태 이런 같은 걸 해주는 미드웨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뭐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 바디 파서 같은 얘가 뭐 JSN으로 아예 바디가 오는 경우에는 그냥 그 JSN을 미리 파싱을 다 해놓고 실제 핸들러에서는 JSN만 바로 이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서 좀 더 그 코드 작성이 쉬워진다거나 예를 들어 REST API 서버 같은 요청이 다 JSN으로 오겠죠 아예. 그 외에 꼭 서비스적인 기능 말고도 이 비포에서부터 애프터까지 시간을 댄다거나 이러면 프로파일링 할 수도 있고 어떤 요청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아니면 이런 이 각각에 대해서 그 로그를 남겨서 서버에서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거나 이런 같은 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네, 소리를 키워놨네요. 익스프레스에서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얘네는 앱점에서 뭐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자바스크립트로고요. 앱점 유즈에서 펑션을 넣어서 REQ, RES, NEXT를 넣어주면 여기 정확하게 구현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게 가상의 예인데 쿠키를 파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리퀘스트에서 헤더 값 중에서 특정 값들을 읽어서 그걸 보고 여기서 뭐 A는 B, B는 C 뭐 이런 같은 거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읽어서 그 값을 만들어낸 다음에 리퀘스트에 쿠키즈라는 값에 저장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넥스트를 호출해주게 되면은 그 다음 미들레어 또는 실제 핸들러로 호출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의 특징은 그 Node.js 기반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어떤 객체에 쿠키즈라는 이런 변수가 없었다고 해도 추가하는 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C++이고 C++은 다 적어줘야 되잖아요. 선언 안 된 값을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그런 미들웨어들이 공통으로 쓰기 위한 뭐 맵을 하나 만들어서 스트링 키를 가지고 여기에 뭘 저장하죠? 하면 뭐 부스트의 any 같은 게 이메일 가서 저장했다가 any 캐스트 해서 매번 꺼내올 때마다 캐스팅을 사용한다거나 같은 거 하면 네, 아무도 안 쓰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익스프레스 방식에서도 역시 문제점인데 보통 이건 그런 다이나믹 언어 위에서 웹 프레임워크 구현한 경우에 미드웨어를 순서를 바꿔 쓰는 경우나 뭘 빠뜨렸을 때 실행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세션 파서가 아니 세션 미들웨어 같은 경우는 쿠키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쿠키 미들웨어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션 미들웨어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얘가 세션이 쿠키 값을 읽다가 아까 REQ 쿠키즈를 넣어주는 과정이 없었다면 쿠키가 없으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다른 이 예를 쓰면 이것도 자동으로 사용한다거나 뭐 이런 같은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그게 문제가 실제로 됐었고요. 근데 우리는 좀 C++에서 그러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뭔가 그래서 미들웨어가 그런 잘못된 상황이 놓였을 때는 컴파일러가 났으면 좋겠다 같은 게 일단 제일 1차적인 목표였고 그 다음에 각각 미들웨어에서 자기가 사용할 변수들 아까 쿠키 미들웨어였으면 쿠키 값이 있을 거고 뭐 비포 애프터 사이 시간을 댄다 그러면 비포에서 타임 젠거를 저장하고 있는 어떤 포인트 값이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각각 미들웨어별로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쿠키랑 세션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경우는 A 미들웨어가 다른 B 미들웨어의 이런 저장된 값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요구 조건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 이렇게 구현했다 저렇게 구현했다 뭐 많이 있었는데 원래 그런 건 다 묻히고요. 그런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최종 결과만 그냥 얘기를 하자면 미들웨어라는 거에 결국 어떤 클래스 형태로 제공이 될 거잖아요. 아까 그 Node.js 같은 경우 무슨 함수를 설정하는 식이었는데 그것도 가져와서 이름을 적어주는 식이고 이제 C++에서는 이제 클래스 형태가 될 텐데 그 클래스가 내부에 컨텍스트라는 스트럭처를 가지면은 여기 있는 값들을 이제
커넥션별로 컨텍스트 하나씩 만들어서 그 값을 저장을 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컨텍스트는 그냥 평범한 스트럭트기만 하면 다른 제약 조건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앱에 ABC 앱 이렇게 선언을 하면 또 여기 또 베네딕 템플릿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앱은 그래서 ABC 새 미들웨어에 사용하는 앱을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심플 앱이라고 처음에 우리 예제에서 심플 앱은 나왔었는데 심플 앱은 그냥 미들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앱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앱 ABC를 만들면 이게 미들웨어니까 각각의 컨텍스트 저장하는 값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다 통합해서 하나의 미들웨어 컨텍스트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CTX-A, CTX-AB, CTX-ABC 최종적으로 그것을 상속받는 컨텍스트 형태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CTX-A는 A의 컨텍스트 상속받고 CTX-B는 B의 컨텍스트랑 그다음에 위에까지 만든 것들을 상속받고 또 위에까지랑 C의 컨텍스트 상속받고 이런 식으로 복잡한 형태이긴 한데 한 단계씩 추가하면서 상속하는 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CTX-AB는 역시 또 다른 메타 프로그래밍으로 파셜 컨텍스트로 구현되어 있고요. 그런 거 부분은 다 생략할 거예요. 이렇게 구조를 만든 게 다음에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before handle이나 after handle이라는 미들웨어 함수를 호출해 줄 때 리퀘스트랑 리스폰즈는 뻔하고요. 컨텍스트는 이제 자기 자신의 컨텍스트는 이제 쉽게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컨텍스트를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미들웨어의 컨텍스트를 참고하고 싶을 때 그게 미들웨어 입장에서 어떤 타입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템플릿으로 all context라는 타입을 받아서 그것의 레퍼런스를 하나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all context에 대해서 미들웨어 이름을 적어주면 그 미들웨어에 해당하는 컨텍스트로 캐스팅돼서 컨텍스트를 얻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다른 걸 얻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핸들 함수에서는 이제 이런 컨텍스트의 all context 같은 걸 매번 쓰게 하려면 사람들이 절대 안 쓸 테니까 앱 클래스 안에서 get context라는 함수를 제공을 해서 그때 리퀘스트를 넣어주면 거기서 해당하는 컨텍스트를 가져오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에 ABC가 있었던 경우는 이제 그 순서대로 A의 before handle, B의 before handle, C의 before handle 부르고 앱.handle을 부르고 C의 after handle, B의 after handle, A의 after handle이 호출되게 됩니다. 여기서 디펜던시가 어떻게 해결됐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션 미들웨어가 쿠키 미들웨어 의존한다고 하면 앱에 쿠키 세션 순서로 쓴 거는 컴파일이 문제없이 돼야 되는데 앱에 세션을 쓰거나 앱 세션 쿠키를 쓴 경우에 컴파일 에러가 나야 되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의존이란 거를 지금 이 구현 위에 생각을 해보면은 세션 미들웨어의 before handle이나 after handle 안에서 all cts.get 쿠키를 사용한다라는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함수 호출을 해줄 때 그 before handle에서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A를 호출할 때는 CTX-A만 호출을 해주고 B를 할 때는 CTX-AB만 넣어주고 C를 호출할 때는 CTX-ABC만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아까 A는 A의 미들웨어를 상속받고 AB는 A의 미들웨어와 B의 미들웨어를 상속받고 ABC는 A, B, C 각각의 미들웨어 다 상속을 받게 되죠. 그러면 CTX-A에서 get A를 하면 OK이고 CTX-A에 대해서 get B를 하면 에러가 나고 AB에서는 A나 B를 각각 얻는 게 다 OK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문제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구현은 그냥 캐스팅하면 끝납니다. 왜냐면 스태틱 캐스트를 했는데 해당 타입을 상속받지 않았다면 이상한 포인트로 캐스팅하는 거니까 컴파일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상속을 그런 구조로 해주면 미들웨어를 그냥 캐스팅 한 번으로 컴파일 에러를 내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미들웨어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쿠키 파서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뭐 그런데 여기서 이제 C++ 12 강좌니까 목표는 그래서 C++ 11이라기보다는 이전에부터 있던 기능이긴 한데 좀 더 복잡한 기능 하나에 대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efore handle을 만들 때 아까 말했듯이 REQRS의 CTX 컨텍스트랑 all 컨텍스트를 받는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미들웨어가 그렇게까지 서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뭐 그냥 로깅하고 프로파일링하고 뭐 헤더 몇 개 추가하고 그렇게 땡이거든요. 근데 매번 그거 짤 때마다 미들웨어 할 때 템플릿 함수 만들어서 뭘 해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그렇게 저라도 싫을 것 같거든요. 특히 템플릿 좀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C++ 쓴다 그래도.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밑에 있는 것처럼 REQ, RS, CTX 인자 3개만 받고, 심지어 템플릿 함수도 아니고, 이런 형태로도 충분히 쓸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를 다 지원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미드웨어인데 비포 핸들이 있는데 인자 4개인 버전이 미드웨어가 있을 수 있고 인자 3개인 버전이 미드웨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뭘 넣든 그냥 미드웨어 동작을 하는 거죠. 거기에 쓰는 게 아까 말했던 뭔가 말하려다가 괴로워했던 서브티튜 영어는 늘 좀 그래요. 있어요. SFINA 네 뭐 있어요. 네 이게 뜻을 영어 문장 보면 알겠지만 템플 인자에 대해서 이걸 대입했을 때 그 대입했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뭐 어떤 벡터를 받아서 뭐 t라는 걸 받았는데 이게 이터레이터를 얻는다 이런 것 같으면 이터레이터가 없는 t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썼을 때 컴파일러가 나지 않는다라는 게 표준에 있어요. 그러니까 템플릿이 대입할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을 때 거기서 가능한 것들만 고르고 가능한 게 하나도 없다면 컴파일러가 나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어떤 컴파일 기법을 하나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이게 항상 글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제로 갈게요. 그래서 그렇게 짧진 않은데 어떤 타입 T가 컨테이너인지 알고 싶어요. 컨테이너라는 거는 이터레이터가 존재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일반적으로 뭐 비긴 엔드가 있는지 체크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이터레이터가 있다를 체크해서 이걸로 컨테이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 함수 이름이 has iterator checke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것을 체크하는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 두 개가 잘 보면 그 인자 부분 뭐 다르게 생겼긴 한데 리턴 타입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위에 버전은 true 타입을 리턴하고 밑에 버전은 false 타입을 리턴해요. 이게 C++11에 그 인테그럴 컨스턴트라는 애들이 추가가 됐고 뭐 true 타입이 사실상 불 true고 false 타입 불 false고 이런 같은 게 있는데 일단 그건 넘어가 어쨌든 true 타입이 있고 false 타입이 있고 두 개가 다른 타입이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이 되거든요. 컴파일 타임이나 런 타임에. 그래서 어쨌든 다른 타입을 리턴한다는 함수가 서로 다른 타입을 리턴한다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위의 케이스는 t의 이터레이터의 포인터를 인저로 받는 함수고 밑에는 점점점을 인저로 받아요. 근데 점점점은 C에서 함수 선언할 때 옛날에 프린트F 같은 때 다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var, args 써서 뭐 va 리스트를 만들고 뭐 이런 거 va 스타트 하고 그럴 때 쓰던 그건데 여기서 이렇게 한 이유가 그냥 설명을 바로 할게요. 맨 처음에 t에다가 int를 넣었어요. 그러면 위에 거에 int를 시도를 해보고 밑에도 int를 다 시도를 해보는데 int에 이터레이터 시도하면 int는 이터레이터가 없잖아요. 위에 게 무시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아니고 위에 edge 이터레이터 true 타입 버전이 무시되고 그럼 false 타입의 점점점 부분인데 점점점은 인저 뭘 받든 상관없으니까 int를 넣어주면은 이것의 함수의 리턴 타입은 false 타입이 돼요. 그러니까 has iterator checker에 템플릿 int를 넣은 것에 리턴의 타입은 false 타입. 그다음에 스트링을 넣는 경우는 위에 거의 타입네임 t 콜론 이터레이터 하면 스트링 이터레이터가 될 테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이 경우는 오버로드가 두 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true 타입인데 그거에 이터레이터를 받는 함수가 있고 하나는 뭐든 받는 함수인데 리턴의 false 타입인 게 있어요. 근데 C++ 입장에서 두 개 함수가 있다고 치면은 상식적으로 점점점은 일단 나중에 시도할 거잖아요. 위에 걸 호출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래서 위에 함수를 먼저 골라요. 그래서 스트링에 이터레이터 하는 함수를 고르고 이것의 함수 호출한 것의 타입은 그래서 true 타입이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t를 넣느냐에 따라서 뭔가 다른 타입이 나오니까 이걸 이용해서 컴파일 체크 타입에 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런타임에도 다른 걸 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C++11에 타입 트레이츠라는 헤더가 추가되는데 여기 보면 뭐 어떤 타입이 int인지 어떤 타입이 클래스인지 뭐 이런 같은 체크하는 함수들 꽤 많이 들었고 이게 이런 기법들을 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아까 말한 비포인들 두 가지를 구분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런 느낌이고요. 하지만 설명은 할 거고요. 뭐 이해를 하든 말든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잘 보시면 일단 설명 안 한 게 막 나와요. 앞에 뭐 템플릿 있고 함수 호출이 이건 똑같은데 뭐 디클 타입이 나오고 디클 벨이 나오고 그다음에 하고 있는데 이게 디클 타입과 디클 벨 이거가 다 C++11에 추가가 된 거고요. 디클 타입은 키워드고
어떤 표현식을 넣으면 얘 타입을 줘요. 그래서 디클 타입하고 3을 넣으면 그냥 인트가 나와요. 아니면 뭐 우리가 템플릿을 넣고 뭐 어떤 함수 호출을 하는 식을 썼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말을 하지 않고 썼지만 페이지 이터레이터 체커에 인트에 가로 열고 닫고니까 함수 호출식이잖아요. 이것의 타입은 리턴 같은 타입일 테니까 트루 타입이 되거나 폴스 타입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클 타입은 그거고요. 그냥 쉬워요. 그냥 그 뒤에 쓴 식의 타입이 나와요. 뿅하고. 그 다음에 디클 밸류는 템플릿 같은 거 쓸 때 t를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이 t 타입의 변수에 뭔가를 해보고 싶다 이런 같은 거를 템플릿 타임에 체크하고 싶은 게 많이 사용돼. SFIN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t에 어떤 객체가 있다고 할 때라는 느낌의 표현을 하고 싶은데 예전엔 어떻게 했냐면은 0을 t 포인트로 캐스팅한 다음에 이것에 포인트를 하면은 이게 일종의 t 객체처럼 쓸 수 있잖아요. 실제로 계산은 안 할 테니까. 근데 이거를 뭔가 표준적으로 그냥 디클벨에 t하고 가로 열고 닫으면은 이게 t의 어떤 객체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내부 구현은. 이거는 실제로 런타임에 사용하면 컴파일 에러가 나고요. 아니 링킹 에러가 날 거고요. 그냥 컴파일 타임에서 타입을 객체가 있는 것을 생각하기 위한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이게 항상 말로 하면 어려워요. 디클 타입과 디클 밸류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예제를 좀 들어보면 네, 여기 회색은 잠깐 좀 지울게요. 끄자. 너 지운 거 아니야. 네, 좋아요. 그래서 평범한 변수 2개 받아서 값을 더하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근데 타입이 달라요. 그래서 템플릿으로 타입 A랑 타입 B가 있고 A에 A랑 B랑 B를 만들어서 A 더하기 B 한 것에 리턴한 함수인데 씹을 뿌리니까 우리는 타입을 다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타입 네임 A랑 타입 B가 있고 add AA, BB 한 경우 이 타입을 처음엔 쓸 수가 없습니다. 아예. 왜냐하면 어떤 타입이 될지 모르니까 라고 말했지만 밑에서 바로 쓰고 있는데 그런 건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C++11에서 추가된 게 함수 리턴 타입을 쓸 때 앞에 오토를 쓰고 뒤에 화살표를 쓴 다음에 뒤에 타입을 쓰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자가 A에 A랑 B에 B가 있으니까 이 스몰 A랑 스몰 B를 더한 것에 디클 타입을 리턴하는 함수다 같은 형태가 돼요. 그래서 그냥 리턴 A 더하기 B를 하면 됩니다. 뭐 평범한 함수인데 아까 지웠던 게 뭐냐면 C++14에서는 이걸 좀 더 과감하게 해서 리턴 타입을 추측해주는 기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리턴 타입 오토를 쓰고 똑같은 코드가 돼요. C++14에서는 이게. 그래서 딴 거 만들 때도 그냥 리턴 하나만 있는 함수면 그냥 타입 안 쓰냐 오토라고 쓰면 알아서 컴파일러 해줘요. 사실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네, 이게 가능해지니까 사람들 다들 이런 식으로 리턴하고 한 줄 쓰고 이것을 복사해서 디클 타입에 넣고 오토하고 화살표하는 식으로 코드를 많이 짰었거든요. 그래서 C++14에 그게 들어갔어요. 다음에 밑에 거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 코드인데 디클 밸류를 이용해서 디클벨 A를 한 게 일종의 A의 어떤 변수, 객체, 디클벨 B를 한 게 B의 어떤 객체 이런 식으로 해서 A 더하기 B 한 것에 타입을 리턴하는 A 함수를 선언하는 형태가 됩니다. 네, 항상 설명을 하면 쉽고요. 듣고 나면 쉬워 보이는데 자기가 짜려면 뭐라는 거지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 처음에 괴물을 다시 가져와서 보면 일단 디클벨이 있어요. 이런 거를 그래서 이미 어떤 미들레어의 객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침 인자로 MW도 있는 것처럼 생겼어요. 잘 보면. 그래서 이걸 그냥 MW를 써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미들웨어의 비포핸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잘 보면.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디퀘스트도 디클벨이고 리스폰스도 디클벨이고 미들웨어의 컨텍스트 가져온 것도 디클벨이고 브르르르 하는데 역시 다 그냥 객체인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다 보면은 바꿔치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그래서 미들웨어.비포핸드에 REQ, RES, CTX, all CTX 넣은 호출이 되고 그거에 디클 타입을 한 거에 끝이에요. 그냥. 그러면 이 미들웨어가 비포핸들이 인자를 4개 받는 미들웨어라 치면은 이거 불안해요. 잠깐만요. 항상 발표 할 때 보면 잘못된 게 보여요. 그래서 F10들이 4개면은 이 함수 구현안에서는 이거는 4개인 경우만 이 함수가 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실제로 4개 인자를 넣어서 호출하겠죠. 그러니까 한글로 굳이 하자면은 이 미들웨어자 비포핸들의 REQ, RECT에서 올 시트에 호출할 수 있는가랑 같은 뜻이 돼요.
왜냐면 그 타입의 포인터를 만들어서 이것의 기본값은 0이다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포인트 널 픽셀 넣고 호출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냥 타입만 가져오는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한글로 쓰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를 아까 봤던 그 거대한 코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뒤에 all context declare 이게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 두 개를 만들면 인자가 3개인 거 호출하는 애프터 콜 헬퍼랑 4개를 호출하는 애프터 콜 헬퍼를 함수 두 개를 정의할 수 있어요. 네, 이게 SFINAE의 다고요. Substitution failure is not an error고. 표준에서 이게 그런 프레임워크 같은 거 만들어 보면 이게 어떤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뭘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걸 위한 SFINA 전용의 그런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enable if가 있어요. enable if는 아까 말한 타입 트레이트 이런 거랑 합쳐서 타입 트레이트인 것 같지만 어쨌든 그래서 어떤 템플릿인데 뭐 enable if에서 is integral t 콜론 value에서 펑션 이렇게 하면 이거는 t가 정수인 경우만 이 펑션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추가됐고 이런 밑에 링크를 나중에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걸 이 부분을 뭐 템플릿 인자로 넣는다거나 함수 인자 아까는 함수 인자로 넣었잖아요. 그럼 함수 인자로 넣는다거나 이런 몇 가지 방법 쓸 수 있는 게 제시가 되고 이게 각각의 장단점이 뭐 이런 게 설명이 막 있어요. 근데 뭐 여기까지 쓰면 보통 이제 흑마법의 랩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네 괴로워요. 네 그렇고 네 그래서 SFINA 기법을 설명했고요. 그래서 쿠키 파서가 유일하게 구현되어 있는 미드레어고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만들기 귀찮았어요 저도. 그래서 쿠키 파서는 컨텍스트 객체가 있고 쿠키 안에 이제 언어노드 맵이 있어서 얘가 쿠키니까 스트링이잖아요. 정확하게는 아닌데 일단 이걸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현재 요청에 쿠키들 저장하고 있는 자 변수랑 그다음에 서버에서 set 쿠키 같은 호출해서 그 클라이언트로 보내줘야 되는 쿠키들을 저장하는 쿠키스트헤드 하는 두 개의 맵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get 쿠키 함수, 그러니까 얘는 그냥 컨텍스트는 그냥 스트럭트일 뿐이니까 거기에 get 쿠키나 set 쿠키 같은 함수를 같이 제공을 해요. 그래서 set 쿠키 하면은 쿠키스트헤드 추가를 할 거고 get을하면 자에서 꺼내오겠죠. 그래서 비포핸들에서는 유저의 REQ로부터 값을 읽어서 자에 저장을 해주고 애프터는 set 쿠키 헤더를 추가를 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유저한테 전송이 될 때 그런 너 쿠키 설정에 대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미드웨어 다예요. 다는 아니고 중간에 내용이 많아 잘랐어요. 네. 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잠깐 리뷰를 해보자면 아까 뭐가 나왔는지 몰라서 까먹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왔고요. 네, 미들웨어 개념 설명하고 예제 설명하고 다른 언어의 구현을 살펴보고 제약이 있어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상속하는 거를 약간 체인 상속어를 하나하나 단계별로 상속하는 식으로 구현했고요. 그래서 비포 핸들과 애프터 핸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디펜던시는 이렇게 해결을 했고 get은 그냥 캐스팅으로 해결하는 건 아까 상속 구조 만들고 났더니 시험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SFIN에 있어서 비포 핸들을 4개냐 3개냐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디클 타입, 디클 밸류를 설명을 했고 enable if를 소개를 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enable if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쿠키 바서를 설명을 했고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아까 그 이터레이트 이미지 체크하는 그 예제에서 순서대로 매칭을 하는 건가요? 그 아니면 아까 true 타입이랑 false 타입을 네. 바꿔도 동작을 하는지. 함수 순서를 바꿔도 네. 여기서 그 인자가 점점점인 함수가 매칭할 때 무조건 제일 뒤에요. 그래서 위에 함수가 있냐 없냐가 그럼 내용을 네. 작은 것까지 순서를 지가 알아서 컴파일러가 매칭을 하는. 작은 거?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함수 콜에 따라서 그게 있고 그래서 보통 그 점점점 이게 그냥 뒤에 있는 거라서 SFIN을 직접 구현한 거면 다 그냥 하나가 그냥 점점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질문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 함수 선언 순서와 상관없이 저게 진행되느냐는 네. 말씀이시는데 네. 그거에 상관없이 저 함수 자체의 그 매칭 룰에 따라서 네. 함수를 위로 저 함수 순서를 바꿔도 네. 동작한다는. 네. 네, 동작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두 개가 똑같은 매칭 오더를 가지면 ambiguous라고 컴파일러를 내죠. 네.
네. 네. 앞에서 뭐라고 하는 건지 같은 걸지 아니면 제가 설명을 잘한 걸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이게 미드웨어고요. 뭐 뒷부분에는 내용이 그냥 가볍기 때문에 그냥 쉬지 않고 쭉 갈게요. 그냥 별로 이젠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항상 그런 거 거짓말인 경우가 많지만 그래서 크로우의 서버 구조에 대한 소개를 해볼게요. 이쪽은 사실 C++ 11로서의 그런 얘기들은 아니고요. 일단은 크로우가 아무리 그래도 C++로 만들었는데 막 파이썬 짜 서버 느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일단 낼 수 있는 한 최대한 빠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멀티스레드에서 작업 배분을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그런 실제로 클라이언트 커넥션 나올 때마다 커넥션 객체 하나 생성되게 되는데 그런 커넥션 객체 어떻게 생성과 삭제 또는 소멸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다음에 HTTP 1.0만 지원하고 있고 1.1만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제일 귀찮은 점은 타임아웃이 있어요. 그래서 그 키볼 라이브가 있어서 요청을 연결 유지한 채로 요청이 올 때마다 계속 커넥션 유지하면서 답을 주는데 이게 일정 시간 요청이 없으면 자른다가 그냥 표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타임아웃을 어떻게 관리할지 뭐 아니더라도 그냥 접속해놓고 일정 시간 놀고 있으면 사실 잘라야 되잖아요. 그거는 유저들이 접속만 한 DDoS도 있으니까요. DOS도 있으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만우절이나 뭐 이런 버전에서는 일단 된다가 중요해 있었으니까 그냥 쉽게 만들었고요. 부스트에 있는 ASIO가 그런 어싱크 라이브러리인데 ASIO 설명만 지금 이거 발표보다 길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ASR한 게 있어요. 그리고 딴 데서 HTTP 파스를 긁어왔어요. 그냥 오픈소스 있는 거를 그냥 표준 읽는데 짜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소스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ASIO에서 그 알아야 될 것만 하나만 설명하면 iOS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얘가 그런 작업을 분배하는 큐예요. 그래서 이 iOS 서비스에다 작업을 밀어넣으면 얘가 자기를 실행하는 그 일꾼들이 달리고 스레드를 만들어서 뭐 iOS 서비스 넣어놓처럼 얘가 일종의 그 iOS 서비스의 일꾼이 되고 그 일꾼들에게 일을 하나씩 던져서 실행을 해줘요. 그래서 iOS 서비스 하나에서 그런 소켓 접속이나 그런 클라이언트 소켓 통신 이런 같은 걸 다 처리하게 하고 타임아웃도 거기서 처리가 되고요. AS 자체가 그런 다른 타이머 이런 거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레드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게 전부 다 이 ASI 하나의 iOS 서비스 하나의 일꾼이 되고 그 다음에 C++ 11에 쉐어드 PTL이 추가됐기 때문에 쉐어드 포인터는 레퍼런스 카운팅을 아토믹 인티저 이용해서 구현을 해서 그 레퍼런스가 0이 될 때 삭제하는 식이죠. 그래서 그런 쉬운 해결책을 만들어 썼고요. 그 다음에 데드라인 타이머, ASI에 있는 데드라인 타이머를 써서 일정 시간 동안 응답이 없었다면은 그 커넥션을 클로즈하면서 삭제할 수 있는 식으로 구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면서 그 성능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니까 뭐 10만, 20만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 쉐어드 PTR의 아토믹 연산 이런 거 같은 걸 하는 것만으로도 부하가 돼요. 왜냐하면 아토믹 연산하면 CPU끼리 서로 캐시를 그 싱크해야 되고 이런 같은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작업이 굉장히 간단한 형태를 많이 반복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의 부하가 꽤 커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데드라인 타이머가 타이머 개수의 상수 시간 비례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이머 개수의 영향을 받는 시간 구조라서 느려질 수밖에 없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사실상 생각해보면 나의 혼자만의 타임아웃만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웹서버는 처리 곤란 병렬을 말하고 싶지 않은데 네 이거 영어로도 말할 수 없고 한글로도 말할 수 없는 단어가 있는데 그 쉽게 병렬을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아니요,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구조를 바꿨는데, 어떤 구조를 만들었냐면, 그냥 생각해보면 한 커넥션은 그냥 계속 한 스레드만 살아있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여러 커넥션끼리 서로 통신하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싱글 스레드 서버가 여러 대 있는 것 같은 구조로 만들어서, 맨 앞에 리스라는 애가 하나는 작업을 받아서 이게 그 각각이 그냥 던져져요. 그냥 무식하게. 그리고 여기서 들어온 애는 그 안에서만 무조건 다 도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없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요청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라운드 로빈으로 각각 스레드마다 하나씩 분배를 하고 이렇게 만들면 타이머가 다른 역시 자기 자신의 타이머 그 스레드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스레드 전용의 타이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 11에 역시 추가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스레드 로컬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어떤 변수 선언했을 때 그거는 스태틱처럼 어디서든 쓸 수 있는데 현재 스레드별로 다른 값이 나와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스레드 로컬에서 덤프 타이머 Q라는 걸 하나를 구현해서 왜 덤프냐면 타이머 없이 고정된 숫자로밖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덤프 타이머고요. 무조건 5초만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하드 코딩으로. 네, 그래서 스레드 로컬을 해서 덤프 타이머 Q를 써서 그런 서로 간의 통신을 없앨 거예요, 아예. 그다음에 그 쉐어드 PTR 사용하는 경우도 언제 플러스 되고 언제 마이너스 될지 알 수 없어서 막 여러 스레드 증가되고 감소했었으니까 그래서 썼었는데 그걸 쓸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상 커넥션 자체가 언제 내가 지워질지를 혼자서 판단할 수 있더라고요, 안정적으로. 그래서 그런 아토미 연산을 아예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냥 직접 생 포인터를 만들어서 필요 없을 때 지우는 식으로 구현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그 초당 처리량이 그냥 4배 뛰더라고요. 아토미 연산 없앤 것만 가지고. 그래서 스레드 간 통신이 전혀 없고 뭐 이런 식의 최적화가 돼서 현재 30만, 초당 30만 건의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30만은 그 로컬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그 쉐어드 PTR을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성능보다는 일단 구현이 먼저 우선이고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최적화를 적용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쉐어드 PTR을 해서 그런 그 메모리 관리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최대한 없애고 다음에 만약 최적화하는데 여기서 부하가 오래 걸린다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판단을 통해서 제거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서버 구조였고요. 그 외에 크로우의 딴 기능들 사용된 것들을 그냥 별 순서 없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std에 크로우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옛날에 마음에 들었던 게 타임점 타임하면 그냥 숫자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숫자가 나와서 호출할 때마다 다른 시간에 나와서 그냥 빼면은 몇 초 나왔는지 이게 다른 데선 타임하면 그냥 인트로 나온 데는 실수로 나오니까 0점 몇 초 흘렀는지 이런 것들 바로 알 수 있는데 C++는 무슨 타임 T가 무슨 스트럭트고 타임 존이 어쩌고 뭐 디퍼런스 구하려면 구하는 방법도 마땅치 않고 뭐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언제나 슬퍼했는데 SD 크로노라는 영어 발음 힘들어요. 시스템 클락과 스테디 클락 하이레스 네. 그래서 크로노에 있는 모든 클락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법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클락에 나울로트를 하면은 타임 포인트가 나와요. 근데 뭐 오토니까 뭐 알아서 되겠죠. 그래서 T1과 T2를 잴 수 있고 T2 빼기 T1이 세컨즈 10, 세컨즈다 SD 크로노 안에 있는 타입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10초 이상 지났는가에 대한 인품을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듀레이션 값이 되거든요. 이 듀레이션 캐스트를 통해서 T2 빼기 T1을 뭐 초로 변환한 다음에 이것을 점 카운트를 하면 이게 몇 초다 이런 걸 얻어올 수 있어요. 잘 안 보이나 보네요. 올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은 굉장히 그런 인터페이스가 훨씬 간단해지죠. 그리고 각각의 기본적으로 표준 제공하는 클락이 3개가 있는데 시스템 클락은 원래 CAP랑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 타임T로 변환하는 기능이 제공되고요. 스테디 클락은 내가 시간을 막 설정하고 이래도 언제나 계속 같이 증가한다는 게 보장된다가 표준에서 주장하는 게 스테디 클락이에요. 그 다음에 하이 레졸루션 클락은 그 내 OS가 제공할 수 있는 제일 높은 해상도에 제일 짧은, 제일 정확한 시간을 제공해주는 게 하이 레졸루션 클락입니다. 근데 이게 스테디 클락 같은 거 솔직히 구현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3에서도 하이 레졸루션 클락은 시스템 클락이랑 똑같고요. 스테디 클락도 그렇게 스테디하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건 찾아보고 써야 되는데 어쨌든 그냥 쓸 수는 있으니까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하이 레졸루션 클락 같은 경우에 그 윈도우 같으면은 뭐 쿼리 퍼포먼스 카운터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 구글에 보면 스택 오플에 누가 하이 퍼포먼스 그 쿼리 퍼포먼스 카운터 이용해서 구현하는 그런 것들을 똑같은 인터페이스 제공하고 있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언제나 그렇죠. 그리고 오퍼레이터 다운표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제정신 아닌 오퍼레이터인데 뭐가 되냐면 이게 돼요. 뭐냐면 아까 크로노 세컨즈 얘기를 했었는데 세컨즈 10 하면 10초고 미니트 20 하면 20분이고 뭐 이런 건데 10을 14에선 10S라고 쓰면 10초예요. 20민이라고 쓰면 20분이에요. 헬로우하고 다운표 하면 스트링 그 캐릭터 포인터잖아요. 뒤에 S를 붙이면은 ST 스트링 값이에요. 표준입니다. 미래예요. 10% 14예요. 아직 2015년밖에 안 됐으니까 20% 14를 쓸 수 있느냐 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5 프리뷰에서 쓸 수 있어요. 지불 뿌리느냐 클랭은 옛날부터 됐고. 그래서 크로우에서도 이거 실제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 스코어 같은 요청 같은 경우는 이게 포스트 메소드 지원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점 메소드에서 다운표 포스트하고 밑줄 메소드 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유저가 직접 정의하는 경우는 그 글자가 밑줄이 무조건 포함돼야 되는 게 표준에 정해져 있어요. 아까 S나 이런 같은 전정을 그 정의하는 걸 겹치면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평범하게 콘스트 디스플레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크로우의 HTTP 메소드란 이넘이 있고 오퍼레이터 다운표가 있고 밑줄 메소드가 있고 얘는 그런 스트링을 받는 애니까 콘스트 캐릭터 포인트 STR 사이즈 T가 있고 그래서 리턴하는데 뭐 블랙 매직 같은 게 좀 있는데 그 사소한 거 묻은 거고 그냥 이게 get이랑 같으면 이넘 중에 get을 리턴하고 이런 구현을 해놓으면은 얘가 아까 다운표 포스트에다가 밑줄 메소드 쓰면 그냥 그게 그냥 크로우 콜론 HTTP 메소드 콜론 포스트 쓴 거랑 똑같게 되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좀 이런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같은 게 좀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넘 클래스라는 게 생겨서 옛날 이넘은 사실 이름만 정의한 디파인과 사실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콘스트인트의 나열 뭐 이런 느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넘 클래스가 추가돼서 캐스팅을 막아요. 웬만한 경우에. 그래서 인트에다가 대고 HTTP 메소드에 콜론 get을 하면 얘는 인트로 캐스팅 될 수 없기 때문에 컴파일 에러가 나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식적인 이넘이 되는데 옛날에 이거 하려고 막 스트럭트 만들어서 그 안에 이넘을 집어넣어서 뭘 묶거나 뭐 이런 같은 기법들 썼었는데 기본으로 지원한 지가 변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스트 모듈 뭐 ASIO, 렉시컬 캐스트, 스트링 뭐 i=equals 오퍼레이터 이런 거 쓰고 있는데 안 할 거예요. 설명은 그냥 그런 거 있어요. 렉시컬 캐스트는 변하는 걸 도와주는 녀석이고 i=는 스트링 두 개를 그 케이스 인센시티브 컴페어 해주는 건데 str, ni, cmp 같은 거 쓰고 싶지 않아서 썼고요. 오퍼레이터스는 내가 임의로 정의한 어떤 타입이 있을 때 여기에 예를 들어 작다를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작다 하나만 가지고 크다와 크거나 같다, 뭐 등호 이런 것 다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개념적으로는 그거를 해주는 애예요. 작다가 정의돼 있으면 나머지 것들을 정의를 해줍니다를 역시 우리 훌륭한 부스트님께서 다 구현해주신 오퍼레이터스라는 개를 쓰고 있습니다. 개에서 내용 발표는 끝이고요. 원래는 여기에 그 뒤에 아까 상품 뽑는 걸 하려고 했는데 아까 해버려서 그래서 신청받을 때 하고 싶은 말이나 뭐 이런 거 몇 개 받았었잖아요. 그쪽에서 나왔던 질문들 몇 개를 바로 답변하기엔 사람들의 얼굴에 에너지가 없지만 그냥 할게요. 현업에서 어디까지 최신 기술 쓰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좀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긴 한데 그냥 솔직한 제 개인 생각을 말하자면 10V11은 최신 기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011년에 나온 게 트랜스포머 3가 나왔고요. 스카이림이나 포탈2가 그때 나왔고요. 이것까지는 그냥 별 그렇게 이상하지 않는데 많이 이상하진 않은데 노드.js가 현재 버전 0.12.0인데 그때 2011년 동안에 시작할 때 0.3.3이었고 끝날 때 0.6. 얼마였어요. 루비 온 레일즈가 지금 4.2인데 그때 3.1이었고요. 이것까지 또 뭐 그냥 그런데 아이폰이 4였고 갤럭시 S2가 그때 나왔어요. 지금 누가 갤럭시 S2 쓰고 있으면 이상하다고요. 근데 10V11은 아무도 안 써요. 좀 이상한데 그냥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다 잊어버리시면 돼요. 김창준 씨가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조언으로서의 될 만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자의 블로그 쪽 보시면 최근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팀의 TD를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얘기를 꽤 그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서 해보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실제로 해보지 못하고 펴뜨리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반대에 부딪히고 이런 같은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10분 12도 똑같아요. 이건 심지어 쓰는 사람이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내가 혼자 쓸 수 있다고 해봐야 쓸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쓰면 그건 나만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게 돼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10분 12 스타트를 하든지 뭐 어떠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차피 공부하는 사람들은 안 하니까요. 그냥 만약 그런 곳에 있다면 빨리 도망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그 질문 중에 다른 게 10분 12를 쓸 수 없는데 10분 12를 어떻게 쓸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10분 12 쓸 수 없어서 못 써요. 네.
네,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C++ 14를 소개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나열만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오토만 쓰고 리턴만 쓰면 얘가 알아서 리턴 타입 알아서 정해줘요. 네, 무슨 정해준다 이상한데 어쨌든 콘스트 익스프레션 함수가 제한이 있었거든. 옛날에는 리턴 하나만 있고 있는 함수였어야 됐어요. 근데 C++ 14에서는 리턴 말고 뭐 임시 로컬 변수 선언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몇 가지 복잡한 기능을 써도 콘스트 익스프레션 함수가 될 수 있어요. 뭐 메모리 할당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최대한 해봐라 같은 거에 가깝게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표준이 제한하진 않는다. C++ 11은 표준이 무조건 리턴 하나만 있어야 된다였고요. 그다음에 베리어블 템플릿이 추가가 됐어요. 이게 저는 왜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목숨 걸 만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템플릿 타입이 있잖아요. 그리고 템플릿 펑션이 있고 C++에 하나 더 있잖아요. 그냥 변수가 템플릿이 돼요. 이제 그래서 파이 값이 툴러실 때 파이가 3.141592이고 더블의 파이가 3.14159286 네, 뭐 어쨌든 네, 그런 긴 값을 가질 수 있는 걸 정의할 수 있어요. 뭐 그래서 파이 인트는 3이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뭐 누메리컬 리미트 같은 거 맥스 같은 게 옛날에는 그런 게 뭐가 있고 다른 스트럭처 정의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게 값으로 정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와닿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람다 캡처 익스프레션이라는 제너릭 람다가 추가됐는데 밑에 람다가 기본적으로 캡처가 있고 이러는데 이거 좀 위로 올릴게요. 네. 오토 람다 해서 뭐 아까진 괜찮았는데 갑자기 여기서 A는 3을 쓸 수 있어요. 캡처 부분에. 이건 뭐냐면 그냥 A는 3이에요. 여기서 이 람다 안에서는. 그리고 원래 람다 쓰면은 그 인자도 타입을 써줘야 됐는데 그걸 오토를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A는 3이고 오토X, 오토Y를 봤는데 얘는 리턴을 A 더하기 X 더하기 Y를 해요. 여기서 원래 람다가 리턴을 하면은 리턴 타입을 써줘야 돼요. 화살표를 써서. 근데 C++ 14라서 리턴 타입 리덕션이 있어서 리턴 타입도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어떤 값을 미리 캡처하면서 뭔가 계산을 할 수 있어. 이게 중요한 이유가 어떤 벡터가 있는데 얘가 사이즈가 한 100만쯤 있다고 쳐봐요. 옛날에 C++ 11에서 이거 캡처를 하면 이게 여기서 V라고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얘는 레퍼런스 캡처나 카피 캡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100만을 이렇게 하면은 이걸 로컬 변수다 치면은 레퍼런스 캡처는 쓸 수 없으니까 카피를 한다면은 100만 개 카피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캡처가 끝나야 되면은 이렇게 써주면은 여기서 람다 안에서 무브를 해주게 돼요. 그러면 값이 무브는 뒤에 설명할게요. 네, 그 무브를 해서 이 100만을 카피하는 일 없이 람다 안에서 캡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꽤 컸어요. 이 쉐어드 포인터 이런 같은 거 다 걸려서. 그리고 그 외에 그 이진법으로 쓸 수 있는 게 추가될 거예요. 그래서 뒤에 b를 붙여주면은 01010b 하면 이게 얼마죠? 10쯤 되겠네요. 네, 11 되고요. 그다음에 그 루비 같은 경우에 그 밑줄 쓸 수 있잖아요. 긴 숫자 쓸 때 그런 것처럼 뭐죠 이거? 어쨌든 이 기호를 쓰면 긴 정수 쓸 때 중간에 자리를 잘라 쓸 수 있어요. 네, 뭔가 중요한가 하면 없으면 아쉬운데 있어도 뭐 그런 느낌의 기능이긴 한데. 그다음에 메이크 유니크가 C++ 11에서 빠져 있었는데 메이크 쉐어도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이렇게 조금씩 계속 바뀌었어요. 그래서 C++ 14 약간 마이너 패치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페이크예요. 미쳤어요. C++ 14는. 왜냐면 이런 코드가 실행이 돼요. 컴파일이 되고 그 제가 발표 준비하면서 친구들한테 설명을 하는 바람에 좀 애매하긴 한데 누군가가 이거를 제게 설명을 안 들으신 분이 이거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얘가 뭐 하는 함수인지 설명할 수 있나요? P가? 그래서 우리가 베레딕 템플 얘기 계속 있잖아. 오늘 한 2시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1시간이지만 뭐 아직 타임오버인 것 같은 기분은 들지만 뭐 넘어가요. 아까 중간에 딴 사람도 설명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 람다인데 오토 부분이 사실상 구현이 템플릿이 돼요. 어떤 타입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템플릿 T가 있는 것처럼 변화가 되는데 그래서 오토 점점점이라고 쓰면은 얘가 람다의 베레딕 템플릿 버전이 돼요. 인자가 여러 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냥 그러면 점점점 x니까
이 부분이 expand가 돼요. 똑같이 이 뒤에 점점점이니까. 그래서 s를 하나 받고 여러 개의 변수를 받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s에다 x를 집어넣고 컴마 1인 것에 가로 친 것을 점점점이니까 뭔가 컴마를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s에다 계속 그걸 뭔가를 집어넣고 있고 이 앞에 게 또 이 대괄호니까 람다잖아요. 람다인데 점점점이니까 여러 개의 인자를 받는 함수일 뿐이잖아요.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 점점점은 베레디 템플릿을 만들기 위한 점점점이고 이 점점점은 여러 인자를 받기 위한 점점점이고 여기 마지막 점점점 베레디 템플릿을 펼치기 위한 점점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 함수 호출하기 위해서 각각의 인자를 계산하게 될 테니까 s에다 x를 집어넣는 표현이 여러 개가 나온 거예요. 그냥 여러 개 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 p cout 40이 헬로를 쓰면은 여기서 s가 cout이 되고 x가 40이랑 헬로 각각이 되니까 cout에 40을 넣고 cout에 헬로를 넣는 게 돼요. 그게 끝이 아니긴 한데 그 인자잖아요. 얘가 함수 호출이 C++ 표준에서 함수 인자의 호출 순서는 호출되는 인자의 계산 순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undefined. 그래서 구현에 따라서 40이 헬로가 나오거나 헬로 42가 나와요. 뭐라고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요인 거예요. 그냥 그 여기 적힌 페이크인 걸 보여주기 위한 예제예요. 그냥 이런 거 쓰면 네, 좋을 때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쓰시지 말고 네. 그러니까 람다 함수를 만드는데 타입 세이프한 여러 개 인자를 받는 함수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기법이 들어갔어요. C++ 14에서. 네. 컴마 연산자는 뭘 하나요? 하는 건 아니고 A, B를 하면은 A 연산을 하고 B 연산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과는 B의 값이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S 꺽쇠꺽쇠 X라면 이거의 오퍼레이터 꺽쇠꺽쇠는 보통 리턴 타입이 O 스트림이잖아요. O 스트림을 리턴하게 되면 여기서 인자로 O 스트림이 들어가게 되면은 카피가 일어나요. 스트림에. 근데 스트림 카피는 기본적으로 막혀 있거든요. 레퍼런스라서. 그래서 이 카피를 막기 위해서 컴마 1을 하면은 인자로 1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카피는 안 일어나니까. 네, 이게 설명을 해봤자 그냥 못 알아들 분들은 못 알아들 거기 때문에 그냥 네, 그냥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쓰지 마요. 네, 오케이. 그 어느 순간 이게 이해가 되면 이제 C++ 세계에서 못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알밸류 질문이 나왔는데 무브랑 알밸류에 대한 질문 아까 그 설명한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표준은 그 덕후들이 만들잖아요. 알밸류가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는 옛날에 알밸류랑 알밸류가 존재하는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의 C++은 L밸류가 있고 제너럴라이즈드 L밸류가 있고 X밸류가 있고 R밸류가 있고 P와 R밸류가 있어요. 네, 이 문서를 보시면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몰라도 되고요. 항상 그렇죠. 그냥 간단한 예제를 들어보자면은 뭐 C인에서 폼은 돌면 아니 Y문 돌면서 한 줄씩 계속 입력받아서 이걸 벡터에 쌓는 함수 아니 코드 조각이죠 지금 이거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이 스트링 라인 부분이 getLine에서 라인을 만들어준 다음에 푸시백을 할 때 이 라인즈가 이 라인을 복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이 함수 호출된 결과 다음에도 이 라인을 계속 쓸 수도 있으니까 이게 밸리드한 값이어야 될 필요가 있고 아니면 당연히 무브하고 나도 밸리드지만 근데 여기서 푸시백 할 때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뭐 100만짜리 길이의 스트링이었다 치면은 100만을 복사하고 그 다음에 이 호출이 끝난 다음에 라인을 지우고 이 과정이 반복되게 돼요. 물론 이게 1라인이 되면 최적화될 수 있겠지만 함수 호출이니까 최적화될 방법도 그렇게 많이 없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C++11에서 ST 무브가 들어와서 이걸 무브를 해주면 개념적으로 ST 무브의 개념은 이 ST 무브된 이후로 라인을 안 쓰겠다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안 쓰기 때문에 라인점 푸시백을 하면 얘가 이 라인에 안 쓸 값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그냥 다 가져와 버려요. 포인터의 내부 메모리 할당된 거나 이런 거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제일 쉬운 예제고 어딘가에서 가져온 예제인데 예를 들어 S0부터 S4까지 스트링이 있고 그걸 다 합쳐서 하나의 스트링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중간에 스페이스 좀 넣어가면서 그럼 S0 더하기 빈 스페이스 하나 더하기 S1 더하기 스페이스 하나 더하기 S 더하기를 하면은 이 과정이 다 연산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퍼레이터 더하기는 인자를 2개를 받으니까 여기서 S0랑 더하기 다운표 이거 할 때 얘가 이 과정에서 이 더하기를 한 번 한 거가
임시 변수의 스트링이 하나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다시 S1을 더한 게 다시 임시 변수 스트링이 되고, 여기 다시 또 다운표를 넣는 게 또 임시 스트링이 되고 해서 임시 변수가 몇 개죠? 하나, 둘, 뭐 어쨌든 대충 여러 개 만들어졌다가 지워졌다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언제 지워질지를 확신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10을 이전에 구현할 때는 다 콘스트링 레퍼런스로밖에 구현할 수 없었으니까 매번 할당하고 지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파이썬 같은 경우에 조인을 쓰라는 식의 얘기들 나오는 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래서 더하기 는을 쓰는 게 뭐 더 빠르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면 이 SL 더하기 다운표 같은 건 다 임시 변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퍼레이터 더하기를 정의를 할 때 그런 알벨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면은 거기서 안 쓰는 것들 가져와서 거기다 그냥 값을 변경시킨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객체 할당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할 때 뭘 쓸 수 있는데 뭐 자세한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건 추가 질문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알벨리에 대해서 재밌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네, 하지 말게요. 여기까지가 준비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끝입니다.